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24번째 시간. 오늘은 에너지의 발생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주로 핵 에너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핵물리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으려면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갈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물리원에서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정말 간단한 개념들만 정리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을 할 때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조금 다룰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핵의 표현. 원자란 게 있으면 중심에 이제 원자 핵이라는 게 있죠. 핵, 딱 핵이 있단 말이야. 그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게 원자예요.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를 포함해서 걔가 원자거든요.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고 그 중에서 양성자는 업, 다운, 업, 그 다음에 양성자는 업, 다운, 업, 중성자는 다운, 업, 다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다운, 업, 다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양성자의 개수를 우리가 요 P의 개수 있잖아요. 요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번호로 나타낸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1로 쓰죠. 이게 지금 양성자가 한 개 있다는 얘기예요. 요 핵 속에, 수소 핵 속에. 그 다음에 요 헬륨이라는 원자 안에는 2번, 그렇죠? 양성자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질량수는 요 위에다 씁니다. 요 질량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원자의 질량은 그냥 핵의 질량이거든요. 핵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두게 되면 원자 번호는 핵 속의 양성자 수고요. 얘가 원자의 특성이에요. 1번 얘가 하나 있으면 수소가 되지만 얘가 두 개 있으면 헬륨이 됩니다. 아시겠죠? 세 개가 있으면 리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는 핵의 질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수와 그 다음에 중성자 수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 수를 계산하려면 이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주면 됩니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위원소라 그래요. 약간 우량아들. 기본적으로 똑같은 애지만 중성자가 하나가 더 있거나 두 개가 더 있거나 그러면 질량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량아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참고로 요거 표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왼쪽 부분에 이 넘버링 하는 거 있죠. 요거는 핵에 대한 정보예요. 핵. 반면에 오른쪽 정보에 대한 넘버링은 요거는 전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핵을 다루는 게 물리고요. 이 전자, 여기 있는 전자가 뭐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화학결합이거든요. 화학결합은 전자의 이동으로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루는 게 여러분 화학이에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보면 NaCl인데 이때 잘 보면 여러분 중학교 때 기억해 보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에서 얘네들이 결합을 한단 말이죠. 오른쪽에 넘버링을 했죠. 얘는 전자 하나가 나가서 플러스 됐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전자 하나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1 됐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결합하면 NaCl이 된다. 그래서 화학결합은 전자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든 아니면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공유 결합을 하든 이런 식으로 전자들만 이동하는 건데 핵은 절대 여기는 움직일 수가 없는 애들이야. 만약에 양성자가 하나 빠져나왔다면 원자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변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변하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게 핵이 붕괴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핵 붕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런 식이라는 거 살펴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 핵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쪽 왼쪽 넘버링들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는 전자 개수잖아요. 여기는 이 원소 자체의 개수입니다. 아시겠죠? 이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넘버링을 통해서 어떤 원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표현하는 거예요. 좋죠? 좋긴 뭐가 좋아. 자, 됐죠? 자, 좋습니다. 자, 핵 분열 한번 볼게요. 이건 분열은 말 그대로 분열되는 거라서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융합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원자핵이 합쳐져서 더 묵직한 무거운 원자핵으로 합쳐지는 걸 우리가 융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 둘을 선생님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핵 분열이든 핵 융합이든 이 상황에서 질량 결손이라게 나오는데 이 질량 차이만큼인데 여기에 뭐 이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수가 여기서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적용이 돼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핵분열 같은 경우나 핵융합할 때 핵분열 해가지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도 하지만 핵융합 같은 경우는 아예 태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그게 사실은 얘네들 핵들이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분열이 됐을 때 약간의 짜잘한 아주 정말 짜잘한 그 질량 손실이 얘랑 결합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핵반응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어떤 원자에 대한 왼쪽 부분에 넘버링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핵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핵반응을 해서 핵분열을 하든 핵융합을 하든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 있고요. 그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단어에서 묻는 거는 여기 있는 전하량 있죠. 양성자의 개수. 그러니까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합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질량수도 보존이 된다. 여기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질량수 보존입니다. 근데 아까 질량 결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질량의 손실만큼 에너지가 돼서 방출된다. 이 에너지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약간 말장난 같은데 질량은 보존이 안 돼요. 그 질량만큼 결손된 질량만큼의 에너지로 돼서 여러분들 방출이 되는 건 맞는데 질량수는 보존이 돼요. 왜냐하면 이 핵반응을 할 때 이 질량의 변화라는 거는 정말 짜잘 중에 짜잘이에요. 아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 예를 들어 여기 양성자 수를 3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정수로만 나타내서 뭐 3.017832 해서 이런 정말 뒤에 있는 짜잘한 숫자 중에 일부가 이게 결손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C의 스퀘어를 곱해줘 가지고 제곱을 곱해줘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이제 방출되는 건데 질량수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짜잘한 거 빼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질량 결손은 얘 자체가 변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질량 결손이 아니에요. 이 정말 짜잘한 숫자 요거기 때문에 질량수에는 그 요 자체 질량수 자체에서는 이 질량 결손을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짜잘한 숫자들이라서. 그래서 질량수 자체는 항상 보존이 된다. 그래서 이게 말장난 같아서 좀 선생님이 주의를 주는데 질량수는 보존돼야 안 돼요. 보존된다고. 핵융합을 하든 핵분열을 하든. 근데 질량은 보존이 돼야 안 해요? 안 한다고. 핵융합을 하든 핵분열을 하든. 그 질량이 약간의 결손됐을 때 그게 다 에너지화 돼가지고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핵분열과 핵융합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사실 핵물리 배우는 의미가 없어. 그냥 산수놀이로 끝나는 거거든. 우선은 요거 산수놀이 한번 하고 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핵반응식은요. 반응 전과 반응 후만 쓰면 돼요. 반응 전 얘네들이거든요. 그럼 얘 한번 그대로 쓸게요. 어떻게 되냐면 중성자 N01 요거 하나 있었죠. 거기다가 우라늄하고 들을 받았어요. 지금 우라늄 92짜리에다가 235. 그 다음에 여기 이퀄로 생각하면 돼요. 뭐만 남았냐면 92에다가 236짜리 우라늄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만 한번, 여기까지 한번 과정을 살펴보세요. 자, 이거 한번 지우고, 숑. 이 과정 살펴보게 되면 봐봐요. 여기 전하량 92죠? 합치면, 요거. 자, 요거 한번. 92죠? 92죠. 만족이에요. 질량수 한번 볼까요? 236이죠? 236 만족이에요.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요 단계 넘어가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여기서는 자 이제 사실은 요것도 이제 화살표로 그려야 되는 건 맞지만 선생님이 여기 숫자만을 생각해서 그냥 이걸로 나타낼게요. 이게 보면 크립톤하고 바륨으로 분리가 됐단 말이야. 분열이 됐어. 크립톤 같은 경우는 얼마? 36에다가 92짜리고 그 다음에 바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바륨 같은 경우는 얼마? 56짜리에다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 56짜리에다가 141이에요. 여기는 다 합쳐져서 236이 돼야 되죠. 이거 두 개 합쳐지면 얼마가 돼요? 얼마? 233이 되죠. 3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이 필요해요. 자, 밑에 한번 봐봐요. 더하면 얼마가 되죠? 92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맞죠. 얘는 더 이상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얘는 0이면서 3짜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질량은 3짜리, 질량수는 3짜리. 근데 이런 애가 없어.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질량수가
1짜리는 애가 있으면 얘가 중성자가 돼요. 그쵸? 처음에 했던 중성자. 그러면 요게 보면 요게 3이 돼야 되는데 0은 만족하지만 3이 돼야 되는데 이걸 3개를 써주면 되죠. 1, 0, n, 1, 0, n. 그래서 이게 중성자가 3개가 방출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봐봐요. 막 길어지니까 막 여기까지 막 넘어가잖아. 귀찮다. 아, 귀찮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3을 곱해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쓸게요. 3. 그럼 봐봐요. 92에다가 0 더해도 0. 그러니까 92. 그래서 딱 맞고 요거 233에서 3을 더해주니까 236. 딱 맞아떨어져서 이게 바로 핵반응식이 완성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전화량 보존 법칙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화량 보존 법칙은 요 밑에 숫자 0 더하기 92와 92.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두 개 더하면 92에다가 또 0을 더하니까 다 92로 만족되죠. 질량수 보존 법칙 해볼게요. 1 플러스 2, 3, 5 하고요. 여기 남은 거 2, 3, 6 만족하죠. 2, 3, 6, 2, 3, 6. 그 다음에 요 녀석 요거 더하면 233이었어요. 233 그냥 처음부터 쓸게요. 그러면 92에다가 141을 더하고 141을 더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3을 더하면 마찬가지로 236, 236, 236. 그래서 얘네들이 다 모두 만족하는 겁니다. 이때 질량 결손 에너지는 약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는데 200이라는 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되겠죠? 자, 이번 융합이에요.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서 더 큰 덩어리로 바뀌는 건데 요거 핵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있는 대로 써주면 돼요. 자, 1짜리, 3짜리 수소에다가 그 다음에 1짜리, 2짜리 수소예요. 짠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 녀석이 그냥 지금 보이죠? 헬륨에다가 2, 4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선생님 숫자로 하려다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걸 좀 바꿀게요,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화살표로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 2죠. 두 개 더하면 2 맞아요. 두 개 더하면 5죠. 근데 4야. 하나가 부족하지. 그러면 하나 0 이렇게 해주면 합쳐지면 2 만족. 그 다음에 여기는 5, 여기도 5 만족. 그럼 여기는 중성자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 핵융합에 대한 핵반응식이 완성된 겁니다. 전화량 보존 법칙 밑에 거 깔아주면 되죠. 1 플러스 1하고요. 밑에 2 플러스 0은 2로 똑같다는 거. 질량수 보존 법칙 위에 있는 겁니다. 3 플러스 2하고 그 다음 반응 후 보게 되면 4 플러스 1로 5로 만족하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질량이 뭐야? 질량 결손 에너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는 200이고요.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얘는 200이고 얘는 17.6이니까 지금 핵융합보다 핵분열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질량 결손 에너지가 핵자당 이걸 핵자당으로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핵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200 나오는 거고 얘는 적은데도 17.6이 나오면 얘네들이 이 정도 있으면 어마어마한 얘보다는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를 알아두지 말고 그냥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지금도 잘 보면 알겠지만 핵분열은 우리가 지금도 잘 활용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응용하거든요. 핵융합은요 아직도 우리가 기술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핵융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융합하는 건 뭐냐면 태양 만드는 거거든.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이 태양을 만드는 거에 가장 큰 핵심적인 기술은 뭐냐면 태양을 만들었다고 쳐봐. 근데 걔를 담아둘 그 그릇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카막 같은 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으로 이 핵융합을 만들었을 때 태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가다 놔야지. 아니, 태양을 만들어 놓고 어디다 담아놓을 거야? 다 녹일 텐데. 아시겠죠? 그래서 핵융합이 훨씬 더 약간 욕 같네 이게. 자, 어떻든 간에 질량 결손 에너지는 핵융합이 훨씬 더 크다는 거 하나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핵분열과 핵융합을 도대체 왜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앞서 봤지만 핵 분열을 하게 되면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핵 융합은 합쳐지잖아. 합쳐지는데도 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막 난리냐 이거지. 분열될 때 만약에 결손이 일어났으면 합쳐질 때는 어떻게 돼? 결손이 일어나면 안 되고
만약에 반대로 얘가 만약에 합쳐질 때 뭐 질량결손이 일어나면 분열될 때는 또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분열을 하건 융합을 하던 질량결손이 발생한다는 게 꽤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얘기하는 게 바로 요 결합에너지 그래프예요. 이거는 여러분 핵물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래프고요. 이 핵분열과 핵융합의 이유뿐만 아니라 이 질량결손에 대한 거, 이게 분열이든 융합이든 왜 질량결손 하는지에 대한 거를 단번에 나타내 주는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래서 핵물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래프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결합에너지 그래프인데, 결합에너지란 거는 핵자들 간에 얼마나 끈끈하게 묶여 있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에너지인데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는데 핵자당 결합에너지예요. 여기 있는 이 핵자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 핵들이 있으면 요 뭐 양성자, 중성자 있으면 얘네들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하나하나 사이의 결합 에너지. 잘 보게 되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높은 원소가 바로 철이에요. 이건 뭐냐면 철을 구성하는 26개의 이 양성자와 그 다음에 여기 26개에서 56개에서 26개에서 30개의 중성자들 있죠. 얘네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서 원자 중에서 가장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핵자들이 끈끈하게 묶여 있어. 아주 그냥 탁월하게 묶여 있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끈끈하게 묶여 있어. 다들 다른 원자 핵들을 보게 되면 이 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철처럼. 아주 강력하게 묶여 있어서 얘네들이 아주 그냥 최고의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야. 친한 친구들처럼 똘똘 뭉치고 싶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이 철처럼 돼야지만 얘네들이 가장 강력하게 묶여 있는 이제 원자핵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가 되냐면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되게 돼요. 안정되게. 왜냐하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분열이고 뭐고 잘 안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안정적인 이게 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원자핵들이 얘네 26개 이제 여기 뭐 56개 이렇게 원자핵들이 보면 여기 뭐 수소나 헬륨 이런 애들은 핵자들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얘처럼 되고 싶은데 이게 되게 너무 적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융합을 해서 합쳐져요. 그래서 최대한 철만큼의 양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라늄 같은 거는 너무 우량아야. 너무 핵자들이 많아서 얘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분열을 해서 두 개로 나눠져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서 핵자들 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이유예요.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 우리가 생활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혼자 살잖아요. 집 사야 되죠.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 새끼 먹어야 되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고. 이해가요? 근데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한 생활비가 혼자 살 때보다는 적게 들어. 왜냐하면 집은 어떻든 간에 하나 사면 되지. 그래가지고 집세 월세를 반반씩 내면 돼. 음식도 따로따로 하나하나 먹는 것보다 뭐 그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2인분 만들면 되거든.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가족, 이상적인 가족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합쳐져 가지고 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합에너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결합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뚱뚱하다 그랬지. 너무 대가족이야. 무슨 사촌에 뭐 고모에 외삼촌에 무슨 온갖 식구들이 막 200명씩 같이 한 집에 살아. 살겠어요? 너무나 바글바글해서 살기도 힘들지. 누가 누군지도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응? 그리고 막 생일 파티 하려 그러면 뭐 거의 막 200 몇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 건너서 맨날 생일 파티 해야 돼. 맨날 생일 케이크 사야 되지. 막 생크림 케이크 매일 먹어야 되지. 뭐 한두 번이야 좋겠지만 매일만 먹어봐. 토할 것 같지.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다. 어떻게? 얘네들이 가족이 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끈끈해진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나눠지고 나면 나눠진 상태에서 얘네들 간의 이 핵자들 간의 관계가 끈끈해진다.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수소와 리튬이 핵융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헬륨 원자핵이 됐다고 하면은 결합 에너지가 올라갔죠. 그럼 얘를 구성하는 핵자들 간의 관계가 끈끈해졌다는 얘기예요. 결합 에너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라늄보다 크립톤과 바륨이 되면 각각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어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얘네들 구성,
크립톤과 바륨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해졌다. 결합 에너지가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올라가서 안정된 핵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작은 애들은 결합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하고 너무 대가족은 다이어트 해가지고 핵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분열, 이게 핵유감에 대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걸 한 번에 얘기하면 얘네들이 결합하면 얘네들 예를 들어서 핵자들이라고 하면 A하고 A라고 해봐 질량이 그럼 두 개면은 2A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얘네들이 끈끈해지면서 결합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2A보다 작아져요 이게. 그래서 남는 이 부분이 바로 질량 손실 부분이 되고 이게 빛의 속도의 제곱에 대한 값의 만큼 여기에 곱해져 가지고 에너지화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핵자들 간에 합쳐지면은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 그러면 굉장히 남녀 관계가 끈끈해지면서 생활비가 적게 든다 그랬죠. 이게 그 그림을 하면 요 지금 분열도 같은 그림이에요. 문제는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핵자들 간의 그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분열만 된 것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분열이 되고 나면 각각의 얘네들의 핵자가 다시 끈끈해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들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차이는 날씬한 애들은 이렇게 합쳐져서 덩치를 만드는 거고 너무 뚱뚱한 애는 다이어트 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핵분열과 핵융합의 이유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방사선에 대한 내용 살펴보면 이건 약간 암기적인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어렵게는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여러 번 읽어보면 돼요. 자, 우선 방사선에 세 종류가 있는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헬륨 원자핵이고요. 전자고 전자기파인데 이게 뭐냐면 방사선이 뭐냐면 지금 원자가 있죠. 그럼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핵자로 되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원자가. 그럼 얘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라든가 중성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전자도 쏟아져 나오겠죠. 얘네들의 흐름이 방사선입니다. 이때 깨지면서 쏟아져 나올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들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총알 맞으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총알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에너지를 총알의 에너지를 내 몸이 못 버텨요. 그래서 사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알파선을 보게 되면 헬륨 원자 핵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 2, 여기 양성자가 플러스 2짜리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2의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 투과력은 약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못 가요. 뭐 약간 뭐 종이 정도만 있어도 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타선이라는 게 요 전자입니다. 전자의 흐름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짜리의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투과력은 보통이라고 해서 지금 알파선보다는 세죠. 그 다음에 감마선인데 얘가 최악이에요. 가장 에너지가 크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하량도 없고 질량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감마선 우리가 전자기파 이렇게 분류보게 되면 가장 에너지 큰 쪽, 진동수 가장 크고 파장 짧은 쪽에 감마선이 있었죠. 이거는요, 여러분 많이 쪼이면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적게 쪼여도 문제가 뭐냐면 얘는요, 이게 뭐 전하량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정기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휘거나 이러잖아요. 무조건 직진을 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커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러분 세포에 있는 핵 속에까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DNA 정보까지 다 해집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이제 뭐 많이 쪼면 그 자리에서 사망이고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DNA를 다 이게 휘집어 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아이를 낳거나 그러면 돌연변이가 나와요. DNA를 다 휘집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아. 이게 이제 왜 방사선이 위험하냐면 그 총알 맞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총알의 에너지가 큰데 그걸 내 몸으로 받았다는 그 에너지가 내 몸으로 전달되는데 그 에너지를 내 몸이 버틸 수 없다. 그러면 사망하는 건데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쪼이게 되면 우리 몸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사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처음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인데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뭔지 몰라. 그래서 알파라고 이름 붙였다가 나중에 이게 헬륨 원자핵이라는 걸 알아낸 거고
베타선도 전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전자라는 건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베타선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전자인 거 알았고, 그다음 감마선이라는 건 전자기파라는 거 나중에 알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아두기 바랍니다. 됐죠? 자, 원자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여기서 원자, 쉽게 말하면 원자력 발전 일으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핵분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원자력 발전의 핵심적인 그 과정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돔 형태로 돼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든 건데, 예전에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폭발하는 거 본 적 있죠? 거기 보면 그 도쿄 원전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터져서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여기 돔 형태 있는 거. 그러니까 원자로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분열 시키는데 여기 폭발한 거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핵폭탄이지. 핵폭탄. 그게 터진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뺐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 두 가지만 뽑았어요. 감속제하고 제어봉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핵분열을 하는 거예요. 핵융합은 아직은 우리 기술이 안 된다 그랬어요. 태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열을 하게 되면 아까 보면 알겠지만 이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이 되면 두 개로 나오면서 중성자가 세 개가 나오죠. 이 세 개가 또 다른 이 우라늄 핵과 만나게 되면 얘가 하나가 들어가면 얘들 분열하죠. 근데 얘도 또 분열시키고 분열시키게 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세 개가 아홉 개, 아홉 개가 또 셋셋셋셋셋셋셋셋 뭐 이렇게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요 속도를 제어 못하면 이걸 천천히 일어나게 만들면 그때마다 질량 결손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뽑아내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이지만 이거를 제어 못하잖아요. 그냥 폭탄이에요 이게. 원자 폭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제어봉이라는 거는 뭐냐면 핵분열 과정에서 중성자를 흡수해가지고 막 중성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을 우리가 캡처를 합니다. 얘가 자꾸 그냥 때려가지고 이 우라늄들 때려가지고 그냥 연쇄분열을 막 연쇄반응을 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때리는 애들을 중간중간에 얘가 흡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제어봉이에요. 자, 근데 감속제 여러분 이거 이제 많이 틀린 게 뭐냐면 감속제는요 중성자의 속력을 감속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성자가 예를 들어서 우라늄 핵이 있으면 중성자가 때려주게 된다면 얘가 천천히 가게 되면 연쇄 반응이 잘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잘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선생님이 예전에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관통상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덜 치명적이라고 그랬죠. 뚫고 나가게 되면 중성자가 그냥 팍 뚫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운동량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를 별로 전달해주지 않는 효과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가 천천히 가다 아예 박혀버리면 여기 있는 운동량을 여기다 완전히 고스란히 전달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핵분열이 잘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중성자의 속력을 줄여서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우선 하는 게 포인트고 그게 감속제고, 그런데 이게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서 우리가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양이 많아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핵폭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 중성자를 줄여가지고 이거를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제어봉입니다. 이거 잘 체크해두기 바래요. 아,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서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면서,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게 발전을 에너지를 많이 핵분열을 잘 일어나게 하도록 하는 일이고, 제어봉은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양 조절에 실패하면 폭탄이 돼서 우리 그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얘를 중성자를 흡수해서 그 양을 조절하는 게 바로 제어봉이라는 거.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력의 종류 부분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요 두 녀석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경수로라는 거는 이제 냉각제가 필요해요. 식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냉각제로 이 경수, 가벼운 물이라서 일반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일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제는 우리가 확보하기 쉬워요. 그냥 바다 근처에다 지면 되는 거예요. 바다가 다 대부분이 다 일반 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는 발전할 때는 우라늄 자체를 농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장점이라고 하면 요게 단점이에요.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요. 자, 반면에 중수로를 사용하면 냉각제로 중수로 해서 묵직한 물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H2O라고 했으면 여기 우리가 D2O라고 해가지고 질량수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수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얘는 천원 우라늄을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할 필요는 없고 천원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중수로에서는 중수를 사용하는 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요거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원인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을 좀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핵분열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성재 속력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럼 봐봐요. 경수로라는 건 좀 가벼운 물이고 얘는 묵직한 물이에요. 그럼 경수로 같은 경우는 냉각제로 이걸 쓰는 건데 얘를 지금 중성재 속력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해요. 가벼운 물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핵분열을 잘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라늄을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우라늄이 아니라 얘들 그냥 농축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뭉쳐놓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라늄들만. 그렇죠? 얘들 뭉쳐서 만들어서 농축우라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중수로는요 얘는 묵직한 물이기 때문에 감속을 잘해요. 그렇죠? 감속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 우라늄들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얘네들끼리 막 연쇄 반응하고 반응하는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 천연에 있는 그런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우라늄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되냐면 중성자 속력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게 지금 분열이 잘 일어납니다. 얘가 또 때리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속증식로라고 있는데 얘는 감속제가 필요가 없고요. 뭐 이거 예전에 자세한 얘기를 좀 이제 했었는데 요게 이제 고속증식료를 이용하면 이제 플루토늄을 또 재생산할 수 있거든요. 우라늄을 넣어가지고 그 플루토늄이 또 뭐에 되냐면 이게 핵무기 원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참 고속증식로는 조금 요걸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약간 의심을 받죠. 요거를 왜 사실 이게 안전적으로는 경수로나 중수로 쓰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고속 증식료를 쓰느냐. 이게 이제 플루토늄을 또 생산하는 이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받게 하는 그런 고속 증식료가 있습니다. 조금 의심할 필요는 있어요. 굳이 이게 좀 사실 고속 증식료는 말 그대로 이름대로 고속 증식료라서 이게 좀 사실 위험도로 따지면 얘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럼 플루토늄을 왜 만들까? 굳이 이렇게 발전해도 되는데. 심심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나라가 고속증식료를 쓰고 있는지. 가까운 나라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얘는 이제 대신에 이게 워낙 고속이기 때문에 이걸 냉각제로는 액체 소듐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 물보다는 훨씬 더 만들기 힘든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항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이 세상이 참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든 이런 상황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두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당연히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없어요. 아까 봤던 요 부분에서는 요 내용을 조금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앞에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 끓이는 거. 우리 앞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 엄청나게 에너지가 나오면 물 끓여 가지고 그걸로 터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발전이 다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데 단 하나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자 넘어가 보면 어디로 넘어가니? 요거 태양 전지만 어떻게 얘는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게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직류 그 전류의 방향도 달라요. 발전기 돌리는 건 애시당초 기본적으로 교류인데 얘는 직류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 전지를 이용하는 건 바로 뭐라고? 태양광 발전이에요. 비싸져 가지고 얘들 그 PN 접합에서 전자 양공 분리해 가지고 하는 거 선생님 자세히 설명드렸었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 되겠고 여러분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열이 있는데 이 열은 태양으로 이동해 가지고 물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터빈 돌려서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됐죠? 태양광만 얘는 발전기 돌리지 않는 거라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연료전지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얘기하게 되면 이거 전기분해 역과정입니다. 뭐 이것이 물리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발전기하고 모터 인풋 아웃풋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에다 놓고 난 다음에 전기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들이 뭐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뭐냐면 수소와 산소를 넣어서 만나게 해줘서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넣어서 얘네들을 분리시켰죠. 그러면 얘네들을 합쳐주면 다시 전기를 뽑아서 만들어진다. 뽑아낸다. 그 얘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화학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연료극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왜 마이너스 극인지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돼요. 우선 수소는 그리고 얘가 이온화가 돼요. 두 개니까 H 플러스, 얘 1쪽짜리니까 플러스 1이죠. 두 개고. 그렇다면 여기에 전자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원래 중성이었는데 여기 지금 수소가 이온화되면 전자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요 반대극 쪽에서 산소를 넣어줍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쓸게요. H2라는 거가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가 되고 전자 하나가 되는데 얘가 두 개니까 얘가 두 개니까 얘도 두 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산소를 결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소 보면 알겠지만 H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결합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항상 H 두 개 해가지고 H2O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산소는요. 산소 원자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산소 분자 형태로 존재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O2를 넣어줘야 돼. 근데 그럼 얘 두 개당 얘 하나만 결합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요거 이제 화학식을 맞춰주려다 보니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자, 여기 2분의 1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얘랑 결합하면 H2O라는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요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다 그릴게요. H2라는 애가 이온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2H 플러스와 두 개의 전자가 되고 여기서 이제 2분의 1 산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물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건 순수한 물 그대로예요. 이거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네들의 과정 이렇게 지금 화학 반응 과정에서 전자 두 개가 이쪽으로 같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다면 전류의 방향은 그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이동 방향이 이쪽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지금 수소, 기체, 연료를 넣은 수소 기체를 넣은 게 바로 여기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기를 넣은 거, 즉 산소를 넣은 부분이 바로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 쓴 거고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수소에 어떻게 된다? 산화 반응이 되겠죠. 수소의 산화 반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산소의 환원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료 전지는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되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묻는 게 요 화학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되겠고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는 거 항상 이런 것들 주의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 발생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에너지 발생에 관한 수능 2점 테스트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